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저를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아마 시간표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름은 천일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짜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고, 그 다음에 강의한 지는 제가 88년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에 노량진에 계속 강의 있다가 노량진 학원 원장님께서 강의를 그만두셔가지고 학원을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세종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법 계속 강의를 했고 중개사 강의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저희 29일날 시험 친 거는 제가 한 대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선생님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두 과목이 있는데 1차는 학개론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약간 어려웠고 민법은 좀 어쨌든 제가 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수강생이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쭉 시험 치고 나왔더니 수강생들이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하면서 민법 때문에 선생님 민법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해주시면 민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시간이니까 이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가볍게 자, 근데 여러분 아마 오리엔테이션 할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중개사는 1차, 2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치? 1차는 두 과목이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그죠?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학개론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이죠. 그죠? 두 과목이고 2차는 시험에서는 세 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나누어서 강의할 때는 몇 과목으로 나누어서 강의합니까? 네 과목으로. 그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법, 그죠?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인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과목입니다. 그죠? 세 과목이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40문제씩 출제됩니다. 40문제 출제되고 몇 점이냐면 100점. 그죠? 100점이 만점인데, 그래서 어쨌든 1차 합격하고 나면은 몇 차? 2차를 가지고 합격했을 때 자격증을 수여하잖아요. 근데 1차는 어쨌든 두 과목 합쳐서 120점을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평균 몇 점? 60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120점이 되어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안 됩니다. 40점 미만을 뭐라고 그러냐면 과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민법을 98점 맞고 학개론을 38점 받았다. 그럼 합쳐서 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136점이잖아요. 그죠? 해도 불합격합니다. 몇 점은 넘어서도 120점은 넘어서도 학개론이 과락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불합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몇 점 미만 없이 40점 미만 없이 몇 점? 평균 60점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40점 미만 없이 120점 하면 1차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차 따지죠. 2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문제 100점 40문제 100점 이것도 40문제 100점인데 여기서 합쳐가지고 세 과목 과락 없이 몇 점? 평균 60점 하니까 몇 점? 180점을 넘기면 이제 자격을 수여합니다. 그럼 만약에 2차가 200점 되었다 하더라도 과락 없이 200점 되었다 하더라도 1차가 120점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1차는 120점 되었지만
2차가 180점이 안 됐다. 과락 없이 180점이 안 됐다. 그러면 1차만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만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학개론만 빼고 전부 다 특징이 끝에 뭐가 붙었냐면 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중에서 학개론만 빼고 전부 다 법인데,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법이냐면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법과대학 거의 없어지잖아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법학과 1학년 입학하면 뭐부터 공부를 해라고 하냐면 민법부터 공부를 해라고 합니다. 민법부터 1학년 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무슨 법? 형법도 공부하고 상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1학년 때부터 형법, 상법 공부해라고 안 합니다. 왜? 민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이나 안간 뭐 부동산 등기법 시간이나 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하면은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 한 3월 달까지는 민법을 열심히 해서 민법을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만 되면 다른 법 과목은 공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무슨 법이 안 되면? 민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쨌든 민법이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그죠? 민법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민법을 이런 법의 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엄마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지? 그럼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법 중에서 모법이다, 엄마법이다. 그지? 이게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법 중에서 기초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다. 그래서 아까 다른 법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공부해라? 민법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고,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다? 넓다 하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요 민법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 요런 채권, 요런 친족, 요런 상속, 요렇게 몇 가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무슨 법? 가족법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민법 총칙은 말 그대로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 총칙 이렇게 해서 5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법과대학 딱 1학년 입학하면 이 총칙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총칙만 좀 거짓말 보태어 가지고 한 100번까지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칙이 완전히 통달되고 나면은 이제 민법 물권이나 이런 재산법, 가족법 공부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정말 그 시험 칠 수 있는 형법이나 상법이나 다른 법 과목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법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그죠? 제가 강의가 처음인데, 그죠? 강의가 처음인데 여러분들에게 그죠? 여기는 이제 뭐 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법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처음 학원에 와서 처음 법이라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럼 여러분을 어떻다고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 법은 이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처음 나는 전혀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은 그죠? 민법은 법인데, 그죠? 여러분 법은 무엇을 이 법은 한마디로 해서 뭐냐 이렇게 하면, 법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법은 뭡니까? 기준이다. 뭐다? 기준. 누구의 기준? 법관의 기준.
뭐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법은 하나의 뭐다?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니까 뭐가 있냐면은 원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럼 뭐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치니까 합격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원칙. 원칙이 되고 난 뒤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예외. 그죠? 항상 꼭. 근데 여러분 요즘 막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터넷 뒤져보고 오거든. 인터넷에는 원칙도 없고 예외도 없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개사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오는데 거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오느냐면 짬뽕으로 알고 옵니다. 무슨 뽕? 짬뽕.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전문가로서 행동하려면 뭐가 되냐면 이게 돼야 됩니다. 무슨 칙? 원칙과 예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그죠? 그 임대차라는 말은 들어보았잖아요. 그죠? 무슨 차? 임대차. 그지? 그러면 임대차인데 여러분 임대차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원칙이겠습니까? 예외겠습니까? 예외입니다. 뭐다? 예외.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임대차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있는 임대차를 알아야 되냐면은 민법에 있는 임대차가 오리지널입니다. 민법상의 임대차 이게 뭐다? 무슨 진할? 오리지널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 임대차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거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자, 여러분 그죠? 그럼 오리지널 설명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그 칠판에 필기하는 걸 제가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막 강의하다 보면 막 필기하다 보면 강의를 못 듣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뭐 들으려고 왔습니까? 강의. 그래서 필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필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사항은 칠판에 필기한 거하고 똑같이 그거를 노트를 아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아마 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저게 요번에 줄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근데 선생 나는 필기를 안 하면 불안해. 그러면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근데 오리지널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인데 민법상 임대차의 가장 기본 특징은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죠?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갑집에 을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갑은 이건 소유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주인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데 다른 데 가서 그러면 이 갑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주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무슨 자? 소유자. 여기에 을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소유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인? 임대인. 자,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차인? 임차인. 그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몇 년 계약을 했냐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 계약했습니까? 3년. 자, 그러면 임차인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3년. 그 했는데, 자, 한 2년쯤 되어서, 요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용어가 여러분 자유자재로 되면 민법은 쉬워집니다.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전 받았다 양수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슨 수인?
양수인. 모르겠다, 양수인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고,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이전받았다 무조건 뭐라 그러면 됩니까? 양수인. 모르겠다 뭐? 양수인. 그럼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무슨 수인? 양수인. 그럼 소유권 이전받는데 매매 계약으로 이전받았을 때는 그 양수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뭐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받았다 잘 모르겠다 뭐라 그러면 됩니까?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죠, 그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자 3년 계약했는데 2년쯤 돼서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새로운 소유자가 야, 지금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비켜 하면 비켜야 됩니다. 비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요 임대차는 계약으로서 뭐냐면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건? 채권. 앞으로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한 자에게만 주장. 그죠? 누구에게만 주장? 계약한 자에게만 주장. 계약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임차인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누구? 임대인. 계약한 누구? 임대인. 그래서 자 3년 살기로 했는데 몇 년밖에 못 살았습니까? 2년. 자,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 그래서 오리지널에서는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임대차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게 기본입니다. 원래 모든 임대차에서는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요 임차인은 누구에게? 종전의 임대인에게, 계약한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몇 년 살기로 해주기로 해놓고 3년, 몇 년밖에 못 살았습니까? 2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이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오리지널 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다 말이죠. 자,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원칙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보호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러면 오리지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뭐라는 게 없냐면은 보증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계약 체결하고 사용하는 대가로 뭐 사용료를 주는데 이걸 차임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 차임. 차임을 준단 말이죠.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무슨 금이 없다? 보증금이 없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다음에 이 차임을 주는데 승급이 원칙이겠습니까? 후급이 원칙이겠습니까? 후급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여러분 실제로 경험했던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치면 무조건 시험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 나는 옛날에 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저당권 많이 설정해 봐서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고 방이 됩니다. 선생, 나는 중개 보조인으로 한 5년간 일해서 10년간 일해서 하잖아요. 하면 굉장히 그 사람 시험 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실제와 이론이 다를 때는 시험은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론. 그래서 오리지널 임대차에서는 무슨 금이 없다? 보증금이 없고 뭘 준다? 차임.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할 때도 나옵니다.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차임을 요소로 합니다. 뭘 요소로 한다? 차임. 보증금은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오리지널 임대차입니다. 서양에서 생겨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임대차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라는 게 생겨났냐 하면은 보증금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무슨 금? 보증금.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금을 지불한다? 보증금을 지불한단 말이죠. 차임 대신에 뭐를 지급합니까? 보증금. 그죠? 자, 보증금을 지불하면 다시 법률적으로 계약은 몇 개냐면 몇 개? 2개. 무슨 차 계약 하나?
임대차 계약 하나, 보증금 계약 하나, 몇 개?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보증금도 나중에 하겠지만 채권입니다. 자, 그럼 3년 계약해놓고 보증금 줬습니다. 2년 돼가지고 소유자가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야, 내가 지금부터 소유자야. 비켜? 하면 비켜야 됩니다.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보증금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임대인. 그럼 보지 않니? 가면 이제 임대인 잡아보니까 이미 임대인은 팔아버리고 다른 데 가가 살고 있잖아요. 잡아보니까 뭐 돼 있더라? 똥꺼지 돼 있더라. 본의 아니게 임차인도 같이 똥꺼지가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임차인 보호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물건이 있습니다. 습자. 앞으로 전세권 이렇게 합니다. 무슨 건? 전세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건 하면 무슨 건? 전세권.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전부 다 무슨 차는 있다? 임대차만 있지 전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세권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어디? 우리나라. 그래서 전세권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전세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설정 계약 플러스 뭐한 거? 등기. 근데 밖에서 전세방이 있음, 전세금, 전세기간 이렇게 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 전부 다 임대차로 취급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적 전세? 채권적.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 무슨 차다? 임대차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제 보증금 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3년 했는데 2년 돼가 팔아버렸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임대인. 자, 뭐 비켜갖고 다시 집 구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임대인. 잡아보니까 뭐 돼 있더라? 똥꺼지 돼 있더라.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생겨난 제도가 석자 아까 무슨 건?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그죠? 전세권은 그러면 요 전세권 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3년 해놨습니다. 2년 돼갖고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못한다. 뭐 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그럼 몇 년 더 기다렸다가 1년 더 기다렸다가 야 3년 됐으니까 비켜. 좋다 비킬게.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냐면 양수인한테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 누가?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은 집을 경매해서 자기 돈 챙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전세권 등기 안 했다면 그럼 소유자가 팔아버리고 날라버렸을 때도 보험 못 받지만 잡아보니까 똥꺼지 됐다 보험 못 받지만 또 임대차에서는 들어갈 때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했다? 깨끗. 들어가고 나서 만약 소유자가 막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저당권을 줄줄이 설정했습니다. 경매가 됐습니다. 임대차에서 보증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막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경매가 됐다. 보증금은 어느 순위로 받느냐면 끝순위로 받습니다. 무조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무조건 경매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끝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무슨 건 등기하면 제일 좋다? 전세권. 그럼 전세권은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고 난 뒤에 막 저당권이 설정돼도 자기가 등기된 때에 우선 변제 받습니다. 끝순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하면은 무슨 빵? 안전빵. 근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말이죠. 왜냐면 지금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방 한 칸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 막 이렇게 8명씩 이렇게 잤거든. 조금 방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집 구하기도 힘든데 전세권 등기해 주세요. 다른 집 가서 알아보세요. 전세권 등기해 다른 전세권 등기하면 집을 못 얻거든. 식구 많은데 집 전세 준 것만 임대 준 것만 해도 소유자에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소유자가 팔고 날라버리거나 안 가면 소유자가 사고하는 사람이다. 내가 들어가고 난 뒤에 저당권 줄줄이 설정했다. 보증금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제일 좋은 게 아까 제도적 장치는 무슨 건이 있다? 전세권.
등기하면 제일 좋은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똥거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그래서 국가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 보증금이 총 재산인데 이걸 날려버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거는 못해도 국민의 뭐는 보호해야 된다. 주거.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도 그냥 석자 임대차 나오면 요거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무슨 차? 임대차 하면 뭐 민법상 임대차 적용해야 되고 반드시 문장 안에 주주주주주 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주주주주 주택 주거용 임대차 요렇게 했을 때만 주택임대차 법칙.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했죠. 제일 좋은 기본적인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 전세권. 안 해주더라. 그 전세권은 누가 동의해야 된다? 소유자가. 안 해주니까 국가가 소유자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자 하는 게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의 경우는 인도받고 계약을 하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언제부터? 이 길부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요건이다 이랍니다. 그걸 무슨 요건이란다? 대항요건. 그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되더라도 원래 경매가 되면 보증금은 어디로 간다? 끝순위. 아까 채권은 무조건 끝순위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계약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끝순위를 가지 않고 전세권처럼 이후에 성립된 저당권자보다는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이걸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면 결국 뭐 어떤 기능과 같이 합니까? 전세권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오리지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그죠? 여러분 그 특별법은 그럼 조금 이따가 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법은 오리지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입니다. 예외는 여러분 그죠? 그 연극에서 따지면 안 가면 영화에서 따지면 뭐하고 똑같느냐면 엑스트라나 똑같습니다. 무슨 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어떨 때만 합니까? 나와라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계속 설치면 감독한테 찍혀서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문장 안에도 주택 주거용 주라는 말이 들었을 때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주 이런 말이 안 들어있으면 무슨 상 임대차 가지고 오리지널 임대차. 그래서 오리지널 임대차에서 가장 기본은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그럼 무슨 지날에서는 오리지널에서는 중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비켜야 되는 게 원칙이다 아닐지나? 원칙이다 말이게. 그거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이제 기억하고 어쨌든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법은 뭐다? 기준이면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그죠? 보통 때는 뭐를 철저하게 공부하느냐면 무슨 칙을 공부하고 원칙 공부하고 난 뒤에 뭐다? 예외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 머릿속에 원칙과 예외 이런 식으로 딱 체계를 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지? 강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건 무조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민법은 이렇게 5파트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죠? 법과대학 4년제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로스쿨은 이제 하지만 종전에
하면은 학기로 따지면 몇 학기입니까? 8학기잖아요. 8학기 동안에 유일한 과목이 민법입니다. 형법 4학기, 상법 5학기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게 무슨 법이냐면 민법입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넓고 많은 분량을 우리는 몇 번 만에 8번 만에 끝내거든, 보통 때. 여러분, 11월, 12월은 기초 강좌라고 해서 기본적인 거, 시험에 그냥 베이스가 되는 걸 공부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8번 만에 끝내주는 것은 언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3번 듣습니다. 하고 7월, 8월 문제풀이,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넓은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시험에서 적어도, 그죠? 70점, 60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몇 점? 70점 해서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은 요 기본적인 이론들이 조직적이고 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 70점, 80점 맞을 수 있는. 그러면 무슨 빵으로? 안전빵으로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6분 있는데 6분은 거의 95% 합격합니다. 95% 합격한다는 말은 다 합격한다는 말입니다. 11월 달부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요즘 왜 얼굴이 자주 안 보여? 그럼 야 뭐 중개사 공부하는데 내년 그럼 언제 시험 치니 하면 내년 10월 달에 너 왜 벌써 공부하니? 너 바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 한 5월 달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7월 달 공부하면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왜? 공부해봐야 합격하기 힘들거든.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어야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하니까 합격하니까, 그죠? 합격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민법이 제일 관건인데 법 중에서 민법이 되면 여러분 아마 중개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민법 공부하면 중개사는 거의 한 10개는 먹고 들어갑니다. 등기법도 민법만 잘 되면 12개 중에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24개인데 지적법 24개, 그죠? 지적법 24개, 지적법 24개, 세법 16개인데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이러는데 요 등기법은 민법만 잘 되면 6개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법이 굉장히 어떤 기초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법과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시스템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템? 시스템. 그지? 자, 여러분 뭐 나중에 하겠지만 요 총칙안에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가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사람들은 대리가 어렵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강의 20년 넘게 했는데 강의를 해보면 어렵다 쉽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할 때 그 뭡니까 한복 입고 나와서 뭐 연기 인생 40년 김정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모릅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하찮은 그 지금 여기에 나올까? 그러면 딱 때리면서 하찮은 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혼을 모아서 혼을 불어넣어서 하면 하찮은 것도 항상 중요한 게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힌트 얻은 건데 보니까 여러분 강의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렵다 쉽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 안다 모른답니다. 뭐 한다? 안다 모른다. 알면은 어떻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단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아느냐 모르냐 하는 거지. 응? 그러면 여러분 대리를 어렵다는데 그거는 왜냐면 자기가 모르니까 어렵습니다. 대리 쉽습니다. 제가 해보면 대리가 제일 쉽습니다. 무슨 템만 이해하면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여러분, 법률행위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법적인 행위하는 거, 그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 뜻은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행위하는 건데, 이 필요 없고,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계약이 있습니다. 무슨냐? 계약. 계약 아시잖아요. 그죠? 계약은 몇 사람이 체결합니까? 두 사람이. 계약은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합의입니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다를 수 있거든. 뭐, 합의하는 거예요, 계약. 그러면, 계약은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기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을 뭐로 삼는다? 기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은 갑을 기준으로 삼자. 갑을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누가 하고 체결하느냐 이렇게 하면 본인과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법과목은 막 어렵다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법관이 4천만 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거든. 그러면 이 법이라는 기준이 많이 배운 사람만 알고 못 배운 사람은 모르고 이러면 그건 법이 아니고 개판이죠. 누구든지 들어도 아하 맞다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 누가 들어도 못 배운 사람도 들어도 무슨 아하 맞다 이런. 그래서 법과목은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한다? 본인과 뭐 상대방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요건 알잖아요. 본인 대신에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죠?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그죠? 그럼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합니까? 대리인과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하거든. 자, 근데 이제 요 대리에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은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제 이론상에서는, 시험에서는 아까 뭘 가지고 낸다 했습니까? 이론. 그지? 요 대리인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됐습니까?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 이론상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하는데, 그럼 상대방하고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 그럼 대리는 딱 기본 두 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이게 대리입니다. 다시, 근데 만약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지고? 본인. 자, 법적 책임 왜 본인이 집니까? 본인이, 야, 너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거, 이걸 수권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요 한자도 또 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요 제방변이 있잖아요. 하나 더 많잖아요. 손수다, 그지? 요 제방변이라는데 부수. 항상 한자는 많아야 줍니다. 요거는 줄수. 요거는 무슨 수? 받을 수. 수수. 주고 받는 거. 교수. 가르침을 주는 사람. 교수. 가르침을 주는 사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비사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지? 요건 무슨 매? 팔매. 많아야 줍니다. 선비사 떼고 매. 요건 무슨 매? 살매. 팔고 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매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서 수권행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건 줄수입니까? 받을 수입니까? 줄수지. 그죠? 하고, 그 다음 또 요 받을 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물건을 맡기잖아요. 물건 보관시키잖아. 그지? 요즘 봉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맡기는 사람을 임친.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빨리 수치인. 이렇게 합니다. 요때는 무슨 수? 받을 수지.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을 맡기는 걸 무슨 치라 그러고 임치라 그러고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그지? 그 다음에 또 사무를 맡기는 거. 사무. 일을 맡기는 거. 일을 맡기는 걸 뭐? 위민. 이렇게 합니다. 사무를 맡기는 걸 맡기는 사람을 뭐? 위민. 맡아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빨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임인. 이렇게 합니다. 다시 물건을 맡기는 걸 무슨 치? 임치.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사무를 맡기는 걸 뭐? 위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 무식한 사람 많거든. 야, 자기가 이제 막 법률 용어를 막 쓰려고 노력하거든. 사람들은 보면 유식하게 보이려고. 야, 내가 그 사람 위민이야. 아니, 아저씨, 이제 여러분은 좀 아니까, 그죠? 아저씨, 그럼 아저씨가 그 사람한테 시켰어요? 대신. 아니,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온 위민이라니까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임인. 이렇게 해야지. 무슨 수? 받을 수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된 사람을 자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누가 직접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뭐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된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그럼 임의대리인은 무슨 행위에서 수권행위에서 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자, 또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자, 법정 나왔잖아요. 그지? 앞으로 법정 나오면 무조건 넣자. 법률 규정. 법정 나오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7자 기억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무슨 히? 당연히 대리인된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규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법률 규정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를 하잖아요. 19세 미만자는 됐습니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를 하잖아요. 그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다. 부모다. 어디에 있냐면 요 뒤에 친족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자는 누가?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다. 라고 딱 규정이 있다. 어디에? 민법 뒤에 친족법에. 그래서 부모가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다. 그럼 친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19세가 되면은 친권은 소멸합니다. 부모의 권리는 몇 세? 19세. 그러면 친권은 어떻게 소멸하냐면은 자녀가 뭐 19세 이상이 되거나 죽어버리면 친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그렇게 하거든 시험에서. 네?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어쨌든 이렇다는 거지. 임의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넉자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을 법정대리인. 어쨌든 이 대리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러면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무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권행위.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리인이 한 거는 원칙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데 여기 없다.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요 대리인이 누구를 사칭해서? 본인을 사칭해서 상대방하고 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권대리다. 이렇게. 본인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항상 법은 논리입니다. 아까 했죠.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지고 대리인이 한 거 뭐지고 책임지고 요거 뭐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본인이.
본인이 책임 안 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아까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데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그걸 무슨 대리? 무건대리다. 이랍니다. 무건대리는 왜?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기 때문에, 조금도 없기 때문에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효이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대리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다른 선생님 강의하는 거 보거든. 갑이 을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험 칠 때 그거 못 맞춥니다. 그거 들어가지고 들을 때는 막 할 것 같아도 이게 돼야 됩니다. 시험은 뭘 가려낸다? 이론. 그럼 여기에다가 뭐 붙이면 되냐면 갑, 을, 병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이제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방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칙이 돼야 되고, 항상 원칙과 뭐가 있다? 예외.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있다? 기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하면은 뭐다? 매매는 뭘 깨뜨린? 오늘 한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시간 동안 한 거.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원래는 오리지널에서는 뭐가 바뀌었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비켜야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그럼 안 비키고 기간 동안 안전빵으로 사는 방법은 뭐? 등기. 근데 주택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국가가 인도 신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무슨 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하냐면 경매 시에만 필요한 겁니다. 그 집이 경매 안 되면 확정일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응? 경매 시에 뭐 끝순위로 가야 되는데 끝순위로 가지 않고 무슨 변제 받는다? 우선변. 그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게 한 개씩 모여서 실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리는 본인과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 근데 누가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 했을 때 판단 결정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본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정 나오면 넉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 해놓으면 다음에 실력 확 올라갑니다. 올려줍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거 해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템이다? 시스템. 그지? 잠깐 쉬었다가 지우면 안 되겠다. 그죠? 그대로 두고